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티베트 강진, LA 산불 등 연초부터 사건, 사고로 얼룩진 지구촌입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시간은 해외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한 YTN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지웅입니다.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크게 늘면서 지속적인 감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기 질환의 유행으로 팬데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파가 되며 감염 시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약한 증상이더라도 불편을 느낀다면 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꼭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미국 팰리세이드에서 시작된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라 할 만큼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국내 정치, 사회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자연재해는 미루거나 피해갈 수 없는 만큼 언론은 자연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YTN은 그 환경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해외 재난을 다룬 YTN의 보도를 살펴봅니다. 티베트 강진, LA 대형 산불 등 안타까운 소식들이 잇따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한 YTN 보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재난 초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재난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창구가 됩니다. 이번 중국 티베트 강진과 LA 산불 관련 YTN의 보도 역시 이러한 재난 보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중국 티베트 강진은 1월 7일, LA 산불 보도는 1월 8일부터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취재가 가능한 재난이 아닌 해외 현지 상황을 취재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방송 보도를 재인용하거나 영상과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해외 특파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먼저 YTN 특파원을 활용한 보도입니다. 지난 1월 7일 중국과 네팔 국경지대인 티베트 고원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중국 강정규 특파원을 통해서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중국 현지에서 발표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지진은 중국 지진대망 측정 규모 6.8,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7.1로 관측한 강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진도 계속됐고요.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도 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날 오후 중국 티베트 강진 인명피해 속출, 사망 95명, 부상 130명, 제목 보도에서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현지 시각 7일 오후 3시 기준 95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날 아침 보도, 중국 티베트 강진 피해 속출 126명 사망, 3,609채 붕괴에서는 주택 붕괴도 크게 늘어난 상황을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군경과 소방대 등이 2,000명 넘게 급파돼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주요 도로가 끊겨서 현장 접근이 어렵고 한파도 예보되어 있어서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베이징 특파원의 보도 다뤄볼 텐데요. 조명 드론 띄워 철야 구조, 칭하이에서도 5.5 지진, 제목 보도를 통해 중국의 인공위성에서 촬영된 사진을 기반으로 지진 전후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조명 드론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진 관련 정치적 이슈도 함께 전했는데요.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 정부는 중국의 난개발이 강진의 원인이라 비판을 했고요. 중국 정부는 오히려 티베트 망명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강진을 둘러싼 갈등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밝힌 위로전을 보낸 해외 국가 리스트에 미국, 남한, 북한이 빠진 점을 보도하는 등 여러 정보를 활용한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도 지진 발생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1월 14일 일본 미야자키 앞바다 규모 6.9 지진, 난카이 대지진 오나. 이 보도에서는 13일 밤 일본 규슈 동쪽 미야자키현 일대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과 시설물이 흔들리는 영상과 쓰나미 주의보 발령 소식을 전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도를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런데 YTN 보도가 정보 전달을 전하다가 중단되고 또 궁금증을 갖게 하고는 해설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원인과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지진 대비 방법과 발생 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설 보도, 전문가 대담도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티베트 시장 서부 접경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인근의 인도나 네팔까지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일본 지진의 여파로 국내에서 부산이나 울산 등에서도 이 진동이 감지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대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추적 보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 사실 지진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중국도 최근에 적지 않게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진 보도 행태는 훨씬 더 우리의 이입된 보도들이 많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하나 뽑아봤는데요. 해외 언론은 이제 외국의 지진을 보도할 때 지진 피해 규모와 피해 현황 같은 걸 조명하고 현장 영상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고 주로 현장에 가서 취재를 많이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내 지진 발생 가능성과 안전 대비 경각심을 일깨우는 보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방송 리포터들 가운데 어디 지진, 우리에게도 위험 신호, 우리는 안전한가 이런 제목의 보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한반도 지진 발생 가능성이 요즘 빠지지 않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진 발생 때 피해 규모나 대비 방안들, 그다음에 국민 불안감 해소,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 좀 많은 편인데 이번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언론들은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와 연관성을 많이 보도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지진 보도 양상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라고 합니다. 미국 LA 산불 소식을 전한 YTN 보도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월 7일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 산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멈추지 않고 확산했습니다. 1월 8일 미국 LA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드 산불, 강풍의 급속 확산. 이 보도에서는 산불 발생과 확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도 피해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LA 산불로 폭탄 맞은 듯 초토화, 18만 명 대피령. 이 보도에서는 미국 뉴욕에 있는 특파원이 현지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다소 의아했는데요. 뉴욕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 특파원이 불타고 있는 구조물 사진을 배경으로 두고 서서 리포팅하는 장면입니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보는 이에 따라서는 실제 현장에 가지 않고 마치 현장에 나온 것처럼 기망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형식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을지 다시 한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자연 재난 사건 보도는 현지 취재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파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이목이 더욱 집중된 만큼 더 신중한 보도, 태도도 필요하겠는데요. 해외 자연재해 상황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특파원이 현장 취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지 뉴스 영상, 정보를 활용해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평가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특파원의 화면 연출도 같은 맥락에서 상황의 특수성이라는 난관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뉴스의 중요 사건과 아젠다를 선택해 정리하고 뉴스로 작성하는 현장 목격자로서 특파원은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YTN의 보도를 통해 특파원, 국내 기자의 시각, 해외 언론 보도의 영상 자료와 정보가 시청자에게 전해지는데요. 재난 관련 정보 전달뿐 아니라 관련 원인 진단과 다양한 주체들 간의 갈등, 정치적 입장 차이 등을 정리해 시청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뉴스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특파원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피해가 큰 만큼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여전히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미국 내 정치권의 책임 공방을 다루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해설하는 보도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월 12일 기후 마지노선 넘었다. 지구기온 사상 최고. 이 제목의 보도는 이번 미국 산불 배경에는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엔 재작년부터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숲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여름부터는 기록적인 폭염과 또 가뭄이 이어지면서 숲풀이 바짝 말라서 거대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런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무시하는 세력이 약진하고 있는 상황을 또 이 보도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폭과 또 재난의 강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후 의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보도와 해설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BBC에서는 이번 LA 산불 원인을 진단하면서 이미 기후위기에 여러 징후가 있었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은 2022년과 2023년에 전례 없는 양의 강수량을 기록했다는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언론 보도를 살펴보다가 한 가지 눈에 띈 것이 있었는데요. 재난 상황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 보도에서 다 다루지 못한 정보를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것도 의미 있는 정보 제공일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 일례로 BBC에서는 기후 변화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심플 가이드를 LA 산불 발생 이후 보도하는 것과 동시에 2025년 1월 11일 홈페이지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방송 환경에 반영된다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재난 관련 보도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 분석대회도 언급이 됐습니다. 신중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는 것 같은데요. 재난, 참사 앞에서 마주한 언론의 모습, 반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재난 관련 언론 보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재난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발생한 상황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난 보도는 해당 사건을 목격 또는 증언하는 과정으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목격 역할과 관련된 관행 및 활동 등을 목격 저널리즘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 목격은 저널리즘의 핵심 용어로 저널리즘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증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명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저널리스트는 현장에 존재하는 목격자 역할을 수행해 보도의 권위를 높인다고 평가됩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미디어는 목격을 우선해 다른 이들의 고통과 상실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전달해주는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참사와 재난을 겪고 또 재난 보도와 시행 착오를 거듭하면서 언론인과 학자, 정신건강 전문의가 광범위하게 논의하여 완성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는 취재 현장에 나가는 기자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인을 위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포켓 가이드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트라우마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격 저널리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 재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도 트라우마를 겪지만 재난 상황을 목격하고 또 보도하는 그리고 또 그 보도 결과로 인해서 비난받는 기자들도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준비와 취재, 보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언론사 차원에서는 연간 1회 이상 교육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현업에 계시는 기자분들을 만나 뵈면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보도 준칙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YTN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언론사는 아직 이런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국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국제 단체의 전문가가 피해자나 유족, 언론이 트라우마를 함께 치료하기 위한 재난보도 주의점이라는 것을 내놔서 제가 좀 눈에 띄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라. 인터뷰의 시점이나 주제 공개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최대한 많은 권한을 주고 통제권을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좀 눈에 띄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 참사 현장에 가서 유족들을 만나면 얼마나 슬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인터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가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서로가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의 상태를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왜 기자들이 이렇게 유족들을 인터뷰하면서 자극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말을 걸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어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시각을 대변해주기 위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어느 때보다 이 보도 준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중한 보도가 당부되는 만큼 적극적인 노력과 또 조치가 필요한 실정인데요. 어떻게 보셨죠? 언론의 관행과 문제점들이 개선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BBC의 경우에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 중에 전쟁, 테러, 비상 상황과 같은 재난에 대한 섹션을 따로 두어서 구체적인 보도 준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 기관의 발표와 피해자의 이 합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불필요한 속보 경쟁으로 인해서 피해자 신상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는 언론에 가족들이 먼저 재난보도 준칙, 준수를 요청했다고 하죠.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말씀드릴 테니 인터뷰를 강요하지는 말아달라. 가족들의 요청이었는데요. 우리 언론 환경을 돌아보게 만드는 인터뷰였습니다. 마지막 가슴에 좀 깊게 남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줄평 부탁드립니다. 재난보도,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은 모두 재난 상황에서 언론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지속해서는 안 될 관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성장통을 겪으며 시민들도 언론인들도 내면화한 교훈을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언론인과 시민,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만든 자율규정, 재난보도 현장에서 최고의 교과서이자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YTN이 한 발 앞서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종임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원인과 대안까지 다루는 후속 보도로 이어지길.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폭설과 홍수, 가뭄, 산불 등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도 지난 2024년 여름 유례없는 더위를 경험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일상생활 속 실천 방법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 역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실천과 요구에 부합하는 재난 상황의 목격자로서 저널리스트와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난화로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 자연 재난에 대한 취재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원인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는 YTN의 후속 보도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꼴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들어선 지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시급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3일 기준 1,024만 4,550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정년 연장과 이민 비자 제도 개선 등의 조치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에 비해 대응은 거북이 걸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최근 전국 불안으로 정년 연장부터 연금, 의료, 돌봄 대책 등 모든 논의가 멈춘 상태라 초고령 사회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발맞춰 가지 못해 앞으로 대책 마련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UN 기준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해외 사례를 통해 초고령 사회의 성공적인 정책 등을 전했다면 도움이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해외 정책 사례를 알아봅니다. 일본은 2005년 세계 최초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한국보다 17년 일찍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은 65세 고용 의무화를 보편적으로 안착시켰는데요. 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노동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했는데요. 정년 60세를 맞은 노동자는 누구든 원하면 기존에 재직하던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는 계속 고용 대상자 선별권을 주지 않았고 대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기업 비율은 99.9%에 달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약 70%의 일본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나머지 30%는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선택했습니다. 60에서 64세 취업률은 2012년 57.7%에서 2022년 73%로 뛰어올랐는데요. 65에서 69세 취업률도 37.1%에서 10년 만에 50.8%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출생아 수 증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10월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고 증가.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통계청의 구체적인 수치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통계청은 10월 출생아 수는 21,398명으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고 주택 지원 등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출산과 혼인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짚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미치는 영향 등을 살핀 보도였는데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3.4% 증가하며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보도였는데 증가율의 배경으로 꼽은 정부 지원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관련한 정책이 무엇인지 2025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올해 들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은 작년 기준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올해부터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상향 조정하는데요.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 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하는 결혼 세액 공제 제도도 신설합니다. 혼인 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한 번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분부터 3년간 적용합니다. 혼인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 한금액인 연 3,800만 원을 단독 가구 소득상 한금 연 2,200만 원의 2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데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상향하는데요. 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데요. 육아휴직을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수소가스 충전소 화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수소 충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폭발성 화재가 발생한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 회동동에 있는 수소가스 충전소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쯤. 근처 건물 안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폭발음도 함께였습니다. 불이 난 충전소는 시내버스 등 수소가스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로 건립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충주의 수소 충전소 폭발 사고에 이어 부산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짚은 보도였는데요. 충주에 이어 부산까지 수소 충전소 화재 사고 소식을 전한 보도였는데 이에 대해 안전점검 등 수소차와 충전소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덧붙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수소차 및 수소 충전소에 대한 정책을 살펴봅니다. 환경부가 올해 수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을 7,218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새해 첫날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보조금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환경부는 중점 보급 중인 수소버스의 안전성 제고 및 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해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하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 출력,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또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정비센터 확충 및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하고 동일 권역 내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 보급 시 2곳 이상 그리고 500대 이상 보급할 경우 3곳 이상의 정비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